안녕하세요. 문학의 전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문학의 전당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컨텐츠도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함을 알기에 응원의 구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소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이 사랑해 주신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도서를 5분에게 증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나만의 비밀 장소에 대한 간단한 소감과 함께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왜 가져야 하는지 알게 해주는 나만의 비밀 장소의 책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나만의 비밀 장소. 수백, 수천 마리의 생물들이 개천을 따라 살고 있었다. 만일 거인이 되어 그 구불구불 흘러가는 개천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면 개천이야말로 생명의 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바로 그 거인이었다. 키는 겨우 1m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나는 거인처럼 쪼그리고 앉아 실 개천들이 졸졸거리고 흘러내리면서 만들어낸 작은 웅덩이들을 연구하곤 했다. 개구리가 낳아둔 알들이 웅덩이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 포도 송이처럼 오글오글 모여있는 젤리 모양의 투명한 작은 공들 속에는 검은 올챙이들이 들어있었다. 부화되어 나올 날을 기다리면서 개울물 위를 가로지르며 돌아다니는 사양충을 잡으려고 황어들이 화살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다녔다. 사양충을 잡아서 손에 올려놓고 냄새를 맡아보면 진짜 진하면서 감미로운 냄새가 났다. 한 번은 오후 한나절을 사양충 잡는데 다 보낸 적도 있었다. 그래도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건 2~3마리 뿐이었다.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놈들을 할머니한테 보여드렸다. 할머니가 감미로운 냄새를 좋아하시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비누를 만들 때면 언제나 그 속에다 인동덩굴 꽃을 섞곤 하셨으니까. 할머니는 사양충을 보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셨다. 할머니는 이렇게 감미로운 냄새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다. 이런 멋진 벌레가 있는 걸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할머니는 내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그런 냄새는 정말이지 생전 처음 맡아봤다고 하시면서 할아버지에게 그 벌레 이야기를 하셨다.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얼굴을 하셨다. 나는 할아버지에게도 사양충 냄새를 맡아보시게 해드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70여 년을 살았지만 그런 냄새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노라고 하셨다. 할머니가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것을 손에 넣으면 무엇보다 먼저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로는 갈 수 없는 곳까지도 그 좋은 것이 퍼지게 된다.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개울에서 물을 튀기며 다니는 바람에 옷이 젖었지만 할머니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체로키는 아이들이 숲에서 한 일을 가지고 꾸짖는 법이 절대 없다. 나는 가끔 개울 저 위쪽까지 올라가 보곤 했다. 맑은 개울물을 건너기도 하고 흐르는 물 속에 가지끝이 잠길 정도로 축 늘어진 버드나무 잎사귀들이 만들어낸 녹색 커튼 사이로 몸을 구부린 채 지나가기도 하면서 개울 양쪽에는 물가에서 자라는 양치 식물들이 초록 치마를 넓게 펼치고 작은 우산 거미들에게 집 지을 장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작은 친구들은 양치 식물의 줄기에다 가늘디 가는 거미줄에 한쪽 끝을 묶고는 공중으로 풀쩍 뛰어 오른다.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양치식물 이파리에다 거미줄을 연결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거미는 줄을 잎사귀에다 묶고 난 다음 다시 아까의 그 잎사귀 쪽으로 되돌아간다. 앞뒤로 폴짝폴짝 이렇게 해서 진주처럼 빛나는 우산 모양의 거미집이 개울 위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놈들은 덩치는 작아도 의지는 보통 굳센 친구들이 아니었다. 물에 빠지기라도 할라치면 잽싸게 기어나와 악착같이 높은 곳으로 기어 올랐다. 한시바삐 물 밖으로 나가야 황어들이 채가지 못할 테니 말이다. 나는 실개울 한가운데에 쪼그리고 앉아서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자기 집을 양쪽으로 연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놈은 그 개울을 통틀어 다른 어디에서보다 더 넓은 거미집을 가지려고 작정했는지 개울이 가장 넓게 벌어진 곳을 택했다. 거미줄 한쪽 끝을 양치 식물에 묶고 난 거미는 공중으로 펄쩍 뛰어 올랐다. 하지만 반대편 잎사귀에 닿기도 전에 그만 물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잠깐 물에 쓸려가던 그놈은 필사적으로 물살을 헤치고 나와 개울가로 기어 올라갔다. 처음에 양치식물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거미는 다시 한번 공중으로 뛰어 올랐다. 그놈은 3번을 실패하고 나서 처음 위치로 다시 돌아오더니 막무가내로 뛰던 걸 중단했다. 대신 그놈은 잎사귀 끝쪽으로 걸어가더니 아래를 내려다보며 엎드렸다. 물을 연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턱 밑에다 앞발을 포개고 말이다. 나는 그놈이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사실 포기하고 싶은 건 내 쪽이었다. 실개울에 쪼그리고 앉아서 들여다보느라 물에 닿은 내 엉덩이가 얼얼한 판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놈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엎드린 채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었다. 잠시 후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일까? 그놈은 양치식물 잎사귀 위에서 아래 위로 폴짝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폴짝폴짝. 그러자 양치식물의 잎사귀가 아래 위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놈은 그 동작을 계속했다. 놈이 위로 뛰어오르면
잎사귀는 아래로 내려가고 놈이 아래로 떨어질 때쯤이면 잎사귀가 위로 올라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잎사귀가 가장 높이 올라온 순간 거미는 맞은편 잎사귀를 향해 펄쩍 뛰었다. 어느새 거미줄이 우산살처럼 쫙 펼쳐졌다. 드디어 해낸 것이다. 건너 뛰는데 성공한 놈은 자랑스러운 마음에 시동이라도 걸린 것처럼 이쪽 저쪽으로 풀쩍풀쩍 뛰어다녔다. 너무 바삐 서둘러 다시 물에 빠질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놈의 진주 거미집은 지금까지 내가 본 중에서 가장 넓은 거미집이 되었다. 개울을 따라 골짜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개울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버드나무에 둥지를 트는 디프 제비들은 처음에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시끄럽게 짹짹거리기만 하더니 나하고 친해지고 나서는 내가 가까이 가면 머리를 둥지에서 내민 채 뭐라고 제잘거리며 말을 걸곤 했다. 개울가 여기저기서 울어대던 개구리들도 처음에는 내가 가까이 가면 울음을 뚝 그치곤 했다. 개구리들은 사람이 걸어오면 땅이 흔들리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체로키식으로 걷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발꿈치를 땅에 대지 않고 발끝만으로 목화신을 땅에 끌듯이 하면서 걷는 것이다. 내가 이 걸음걸이를 익히고 나자 옆을 지나가도 개구리들은 우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나만의 비밀 장소를 찾아낸 것도 개울을 따라 올라가던 중이었다. 그곳은 약간 산 허리 쪽으로 올라선 곳에 있었다. 그곳은 온나무로 빙 둘러싸인 채 늙은 사양 고무나무 한 그루가 굽어보고 있는 그다지 넓지 않는 풀밭이었다. 그곳을 본 순간 나는 그곳을 나만의 비밀 장소로 삼기로 작정했다. 그 뒤로 나는 심심하면 그곳에 들르곤 했다. 모두가 나를 따라다녔는데 그 개도 그곳을 좋아했다. 우리는 사양 고무나무 아래에 앉아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거나 주변을 구경하곤 했다. 그 비밀 장소에 오면 모두는 절대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개도 그곳이 비밀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늦은 오후 나와 모두가 사양 고무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노라니 뭔가 펄럭거리며 지나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우리가 앉은 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가고 계셨다. 하지만 내 보기에 할머니가 내 비밀 장소를 눈치챈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랬더라면 나에게 말을 걸었을 것이다. 할머니는 나뭇잎 사이를 지나는 바람보다도 더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일어나서 할머니 뒤를 따라갔다. 할머니는 뿌리를 모으고 계시던 중이었다. 나는 할머니를 따라잡아 뿌리 캐는 일을 도와드렸다. 통나무 위에 걸터앉아 뿌리들을 골라낼 때였다. 비밀을 지키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어렸다. 결국 나는 할머니에게 내 비밀 장소에 대해 말하고 말았다. 그런데 할머니는
조금도 놀라시지 않았다. 그 때문에 놀란 건 오히려 내 쪽이었다. 할머니는 체로키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비밀 장소를 갖고 있다고 하셨다. 할머니 자신에게도 비밀 장소가 있으며 할아버지에게도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의 비밀 장소는 산꼭대기 가는 길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할머니 자신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비밀 장소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 조사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비밀 장소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자 우연이긴 하지만 나한테도 비밀 장소가 있다는 사실이 그럴 수 없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할머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셨다. 하나의 마음은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꾸려가는 마음이다. 몸을 위해서 잠자리나 먹을 것 따위를 마련할 때에는 이 마음을 써야 한다. 그리고 짝짓기를 하고 아이를 가지려 할 때도 이 마음을 써야 한다. 자기 몸이 살아가려면 누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 할머니는 이 마음을 영혼의 마음이라고 부르셨다. 만일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을 부리고 교활한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 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영혼의 마음은 점점 졸아들어서 밤톨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몸이 죽으면 몸을 꾸려가는 마음도 함께 죽는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영혼의 마음만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그래서 평생 욕심 부리면서 살아온 사람은 죽고 나면 밤톨만한 영혼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다시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밤톨만한 영혼만을 갖고 태어나게 되어 세상의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그보다 더 커지면 영혼의 마음은 땅콩알 만하게 줄어들었다가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말하자면 영혼의 마음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되고 만다. 할머니는 어디서나 쉽게 죽은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셨다. 여자를 봐도 더러운 것만 찾아내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쁜 것만 찾아내는 사람, 나무를 봐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고 목재와 돈 덩어리로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이었다. 영혼의 마음은 근육과 비슷해서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강해진다. 마음을 더 크고 튼튼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상대를 이해하는 데 마음을 쓰는 것뿐이다. 게다가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 부리는 걸 그만두지 않으면
영혼의 마음으로 가는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비로소 이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영혼의 마음도 더 커진다. 할머니는 이해와 사랑은 당연히 같은 것이라고 하셨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나는 모든 사람을 잘 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밤톨만한 영혼을 갖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영혼의 마음이 자꾸자꾸 커지고 튼튼해지면 결국에는 지나온 모든 전생의 삶들이 보이고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할머니는 내 비밀 장소에서 그런 생명의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모든 것이 새롭게 탄생하는 봄이 되면 설사 그것이 그냥 생각일 뿐이라고 해도 무엇인가가 태어날 때는 항상 그렇듯이 흔들림과 소란이 일어난다. 영혼이 다시 한번 물질적인 형태를 갖추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봄에 부는 매서운 바람은 아기가 피와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탄생을 위한 시련이다. 그러고 나면 생명을 한껏 꽃피우는 여름이 온다. 그보다 더 나이가 들면 우리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다는 특이한 느낌을 갖는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죽거나 죽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 몸이 죽었을 때처럼. 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태어날 것이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체로키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터득하고 있었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내 비밀 장소에 있는 늙은 사양 고무나무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걸 내가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나무의 영혼이. 할머니에게 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 분은 할머니의 아버지였다. 할머니의 아버지 외증조부의 이름은 갈색매였다. 나무가 생각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척 이해심이 깊은 분이셨다. 한 번은 할머니가 아직 어린 여자아이였을 때 외증조부는 집 근처 산에 있는 흰 참나무들이 하나같이 겁을 먹고 들떠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셨다. 외증조부는 떡갈나무들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산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나무들은 멋있게 생기고 키도 큰 데다 줄기도 곱게 뻗어 있었다. 그 나무들은 이기적이지도 않았다. 산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온나무와 감나무, 히코리나무와 밤나무들과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이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크고 강한 영혼을 갖고 있었다. 흰 참나무들의 불안이 커져가자 외증조부는 이제 밤 동안에도 나무들 사이를 걸어다니곤 하셨다.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걸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 해가 산등성이 위로
막 고개를 내밀고 있을 때 외 증조부는 벌목꾼들이 나무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사람들은 흰 참나무마다 표식을 하고 다녔다. 몽땅 잘라낼 작정을 한 것 같았다. 그들이 떠나자 외 증조부 말씀으로는 참나무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한다. 외 증조부는 잠도 자지 않고 벌목꾼들이 하는 짓을 지켜보았다. 그 사람들은 산 꼭대기까지 수레가 다닐 길을 닦기 시작했다. 외 증조부가 체로키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모두 흰 참나무들을 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밤이 되면 벌목꾼들이 개척촌으로 되돌아가고 나면 이번에는 체로키들이 나와 길 여기저기를 파헤치고 길을 가로지르는 깊은 도랑을 팠다.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그 일을 도왔다.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돌아온 벌목꾼들은 온종일 시간을 들여 파헤쳐진 길을 고쳤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다시 체로키들이 길을 파헤쳤고 사흘이 지났을 때 벌목꾼들은 길에다 총든 보초를 세웠다. 하지만 산꼭대기까지의 그 긴 길 전체에 모조리 보초를 세울 수는 없었다. 체로키들은 보초가 없는 곳을 골라 도랑을 파헤치는 일을 계속했다. 그건 무척이나 힘든 투쟁이었다. 모두들 녹초가 될 만큼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벌목꾼들이 길을 고치고 있을 때 커다란 흰 참나무 한 그루가 마차 위로 넘어졌다. 노새 2마리가 깔려 죽고 마차는 박살이 났다. 할머니 말로는 튼튼하고 잘 뻗은 나무여서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넘어졌다고 한다. 드디어 벌목꾼들은 길 닦기를 포기했다. 곧이어 봄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되었고 그 후 그들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보름달이 꽉 찼을 때 체로키들은 흰 참나무 숲에서 잔치를 벌였다. 모두들 둥글고 노란 달림 아래서 춤을 추었다. 그랬더니 흰 참나무들도 가지를 서로 스치거나 가지로 체로키들을 건드리면서 함께 춤추고 노래 불렀다. 또 다른 나무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진 그 참나무를 애도하는 노래도 불렀다. 그 느낌이 워낙 강해서 할머니는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고 하셨다. 작은 나무야,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백인들의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 쓸모도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넌 반드시 이 이야기를 알아두어야 해. 그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다. 그제서야 나는 영혼이 빠져나간 마른 통나무만을 땔감으로 쓰는 이유를 알았다. 또 그때서야 비로소 숲과 산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너의 외 증조부는 그렇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강하셨을 거야. 다음번 생에서도 그렇게 이해심이 많으실 거고 나도 그렇게 강해졌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내 외 증조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을 터이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할머니는 할아버지 자신은 느끼지 못하시지만 할아버지가 이해의 경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다. 두 분은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할머니에게 나도 그런 경지에 이르면 뒤에 혼자 남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할머니가 내 질문에 대답하신 것은 산길을 한참 걸어 내려오고 나서였다. 항상 이해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이었다. 그렇게 하면 나도 그곳에 닿을 수 있을 것이며 할머니보다 앞설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나는 앞서든 말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따라잡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뒤에 혼자 남는 것은 정말 쓸쓸한 일이니까 말이다.